저희를 통해서 원하는 삶을 찾길 바랍니다. 직업의 모든 것. 극한의 증오와 갈등은 가까운 사이에서 많이 일어난다. 가까운 사람 간의 갈등으로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울기도 하시고 손을 떨기도 하시고 쓰러지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 것들을 보면 먼 사람한테서 당한 피해보다 가까운 사람한테서 수십 년간 당한 피해에 대해서 더욱더 그 갈등과 증오가 증폭된다. 로맨스 스캠도 많잖아요. 그럼 돈을 빌려줘서 안 갚은 사람은 왜 안 갚은 거예요? 처음부터 안 갚을 목적으로 빌린 사람도 많아요. 연인 간의 돈 거래를 자연스럽게 하다가 헤어지면은 갚기 싫어지는 거죠. 어차피 헤어졌으니까 나 몰라라 하는 겁니다. 잠수를 타기도 하고 폰번호를 바꾸기도 하고. 괘씸하다 진짜. 남자의 경우가 많나요? 여자의 경우가 많나요? 로맨스 스캠은 피해자가 여자가 많습니다. 여자가 남자한테 돈을 그렇게 많이 빌려줘요. 적게는 수백만 원에서 1억도 넘게 빌려줍니다. 그럼 여자는 끙끙 앓다가 변호사 사무실로 찾아와요. 결국엔 현금으로 빌려줬다거나 명확한 증거가 없으면 되돌려받는 데에는 애로사항이 있죠. 사회적 약자라고 필요 이상으로 호의를 베풀면 뒤통수 맞는다. 변호사 상담을 오시면은 어려운 분들이 많아요. 수임료가 최소 500에서 많게는 1억까지도 넘는 경우가 있거든요. 500을 기준으로 보면 이 500도 당장 현금 500을 부담할 수 있는 분들이 많지는 않잖아요. 이게 자꾸 이렇게 가정사를 말하고 인생사를 말하고 이러면 제가 마음이 좀 약해져요. 그러면 수임료를 좀 깎아드려요. 어쩔 수 없이. 깎아드리고 이제 사건을 수행을 하다가 보면 이런저런 요구를 또 하세요. 뭐 굳이 제가 하지 않아도 될 일들이라든지 그런 일들을 시간을 굳이 내서 해드리면 결과가 또 좋게 나왔어요. 결과가 다행히 좋게 나왔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문자를 보내면 답도 안 와요. 씹힌 거예요. 많은 편의를 봐드리고 수행을 해드렸는데 그래도 제 문자를 씹는 것까지는 제가 좀 상처가 되더라고요. 처음에는. 난 선의로 정말 이렇게 애써 도와드렸는데. 네. 그래서 뭐 이런 요구도 하셔요. 뭐 소송 수행을 하다가 수임료를 깎아주셔서는 감사한데 조금 더 깎아주실 수 없냐. 계속 이런 요구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이런 분들을 보면 그냥 수임을 안 할 걸. 아, 내가 또 당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사람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음주운전으로 오셨어요. 그러면 음주운전 전과가 아무래도 많으세요. 분명히 과거에 처벌받고 소송까지 가셨어도 또 오신 거예요. 보면은 내가 이번에 소송 수행을 잘 해드려도 다음에 또 이러시겠구나.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드는 분들이 계십니다. 변호사님, 제가 정말 이번에 큰 실수를 했고 다시는 이러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도 사실 저는 이제 믿기진 않습니다. 나는 회식 장소에 가서 회식이 끝나고 대리를 부르려고 했는데 대리기사가 전화를 안 받았다. 저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심지어 그 대리기사 콜 목록을 실제로 한 대여섯 번 하셨어요. 대리기사 콜을. 이런 명분을 좀 내세우는 분들이 많죠. 근데 정상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이면 차 두고 택시 타고 가야죠. 합리화가 되지 않습니다. 네. 그렇죠. 그 돈은 갑자기 잃어도 문제가 되지만 갑자기 많이 벌어도 문제가 되더라. 돈을 갑자기 많이 번다. 큰 돈을 상속을 받는다던가. 그런 경우에 이제 가족 간의 다툼이 정말 많이 일어나요. 변호사 사무실로 오세요. 또 오시면은 정말 창피해 하세요. 재산 분할이 딱 n분의 1로 공정하게 안 돼서 그런 건가요? 이게 복잡합니다. 딱 n분의 1로 하면 깔끔한데 그 전에 뭐 미리 증여를 했다든지 기여분이 많다든지 내가 더 많이 모셨고 이런 경우가 많죠.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을 드려요. 돈 가지고 가족 간의 다툼이 발생하는 거는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그래서 법이 있는 거고 깔끔하게 처리를 하시면 된다. 한 번 바람핀 사람은 계속 바람을 피던가요? 바람핀 분들이 많고 피해자로 왔으면 상대방 측이 계속해서 수년간 바람을 핀 거예요. 과거에 보면 용서해 주신 분들이 많아요. 상간소송이 진행되고 있는데도 계속 만나고 계시는 분들도 있어요. 상간소송이 시작됐으면 이제 그만 만나야 되잖아요. 정신 차리고. 네. 근데도 이걸 못 끊어내는 분들도 계세요. 아니면 아예 또 다른 여자를 만나거나. 웃긴 경우가 있는데 남자가 외도를 한 거예요. 상간녀랑. 걸렸어요. 결국 법률상 아내도 이 남자를 아직도 너무 사랑하고 이 상간녀도 이 남자를 아직도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다 걸렸는데도. 이런 경우는 결국에는 피해자가 두 명이잖아요. 이 상간녀랑 원래 부인이랑. 가해자는 남성분인데 결국에는 가해자 남성분이 결정권을 가져요. 아무래도 직장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많이 일어나죠. 남이 손대지 않는 사업, 부동산은 다 그만한 이유가 있다. 요새 특히 코인 투자 사기가 많아요. 근데 누가 봐도 사기인데 큰 돈이 딱 앞에 있으면 눈이 멀어버립니다. 그래서 변호사 사무실에 와서도 계속 그게 맞다고 주장을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변호사인 제가 봐도 사기이고 아주 유사한 사건을 제가 여러 건 수행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려도 100% 제 말을 믿지 않으세요. 사기 당하신 분이 허위 사이트에서 이제 투자를 또 한 거죠. 예를 들어서 1억을 넣었어요. 이걸 이제 빼려면 또 한 5천만 원을 넣어야 된대요. 5천만 원을 몇 번 넣었어요. 또 돈을 여러 번 넣다가 이제 결국 저를 찾아온 거죠. 변호사님, 이게 맞나요? 라고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아닙니다. 이거는 100% 사기고 제가 지금 여러 건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약정서까지 쓰시고 이제 가세요. 사건을 맡기려고. 근데 또 저한테 전화가 와요. 변호사님, 이거 이번에는 진짜 다 주신다고 하십니다. 제가 500만 원만 더 입금을 해도 될까요? 그런 경우에는 제가 절대 넣지 말라고 하죠. 당연히. 큰 돈이 눈앞에 있으면 그것만 바라보고 이게 주변 소리는 안 들리는 겁니다. 변호사의 말까지 들리지 않는 거예요. 돈이 중요하지 않다는 사람도 결국에 가면은 돈 때문에 감정이 상한다. 의뢰인들이 오면은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나는 돈이 중요하지 않다. 네.
그 말을 가장 많이 말씀하세요. 그럼 저는 어떻게 말씀드리냐면 아닙니다. 돈은 중요합니다. 소송까지 들어가면 최대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많이 받으셔야 됩니다. 막상 소송을 가면은 그 금액에 되게 민감해 하세요. 아무리 의뢰인이 돈이 중요하지 않다고 해도 변호사로서는 최대한의 금액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가족 간의 다툼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이혼을 예를 들면 나는 재산 분할이나 위자료는 전혀 중요하지 않고 자녀의 양육권만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처음에는 그렇게 주장을 하시다가 이게 뒤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 가게에서 진상부린 분들 보면 아니 내가 돈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고 이런 말 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 다 돈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돈이 아니면 그 사람이 그럴 이유가 없어요. 결국엔 다 돈 문제예요. 돈 문제. 보통 형사사건이 일어나면 당사자 간의 합의를 많이 봐요. 왜냐면 합의를 봐야 형량이 줄어드니까. 그쵸. 처음에는 모든 분들이 나는 돈 때문에 이러는 게 아니다. 나는 이 사람을 무조건 처벌해야 된다. 이렇게 나가시다가 결국에는 형사 합의금이 중요해요. 결국엔 합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돈으로 안 되는 게 없네요. 돈은 결국 노동이잖아요. 노동은 결국 시간을 쓰는 거고 결국 시간이 중요하니까 결국 돈이 중요하다는 거거든요. 정말 그 힘든 시기에 나를 진심으로 도와줄 사람은 뭐 부모님밖에 없다? 당연히 친구가 도와줄 수 있고 뭐 배우자가 도와줄 수 있고 형제가 도와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도와주는 희생이 부모님만큼 큰 희생은 없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오시면 정신적으로 정말 힘드신 분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정말 힘들면 친구한테 도움을 청하는 것도 정말 어려워집니다. 그럴 때는 주로 부모님을 찾아요. 40대, 50대도 부모님을 찾습니다. 그러면은 결국 부모님이랑 같이 상담을 오시고 부모님한테 의지를 하게 되는 거죠. 이 사람이 사기 행위를 했든 중범죄를 저질렀든 부모님은 어쨌든 무조건 이 사람 편이 돼서 이 소송이 끝날 때까지 이 사람을 지켜줍니다. 부모님의 마음도 사실 완전히 망가지죠. 잃을 것 없는 사람이 가장 무섭나요? 사실 잃을 것 없는 사람이 왜 무섭냐면 그냥 내배째라로 나옵니다. 민사소송 같은 경우에는 잃을 것 없는 사람한테 민사소송 청구해봤자 강제집행 가봤자 받아낼 거 없습니다. 형사사건도 마찬가지예요. 잃을 것 없는 사람을 고소했어요. 그 사람이 수사받고 유죄 판결까지 나왔어요. 교도소 가요. 근데 이 사람은 교도소 가는 걸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난 어차피 집도 없고 가족도 없다. 나는 교도소 가도 아무 상관이 없다. 이런 분은 사실 고소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마음이 치유가 되지 않아요. 교도소 이미 뭐 수십 년 갔다 왔고 법적인 조치를 취할 때도 사실 지켜야 될 가족이 있고 모셔야 될 부모님이 있으면 어쨌든 지킬 게 있는 거니까 무서워하죠. 약자는 강자가 되면 본성이 드러난다고 하셨어요. 사람이 쉽게 변하지는 않는데 본성을 감췄다가 나중에 드러내는 경우는 많은 것 같아요. 처음에는 정말 선하고 배려도 많이 하고 이러시다가 큰 돈을 벌었거나 사회적 위치가 높아졌다거나 이렇게 되면 사람이 본성이 드러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군대 가서 보면 내가 2등병 때 난 저 새끼처럼 안 해야지 그러잖아요. 막 병장 그렇죠. 보면서. 그렇죠. 근데 내가 상병장 되면 똑같이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권력이 없으니까 나는 을의 위치니까 안 하고 있다가 이제 내가 칼자루를 쥐게 되니까 똑같이 막 휘두르는 거죠. 병장이 변한 게 아니라 네. 2등병 때 감추고 있었던 거예요. 촉법소년은 성인이 돼서도 사고를 친다. 성인이 돼서 사고를 치시는 분들이 오시면 소년원을 갔다 왔다든지 이런 경우가 많아서 사실 아이들이 철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아이들은 미래를 잘 생각을 안 하고 사고를 치거든요. 그렇게 했다가 이제 성년이 되면 좀 미래를 생각하고 주변 상황을 생각해야 되는데 그게 그대로 성년이 돼서도 이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문제는 그걸 훈장처럼 느끼는 아이들이 있어요. 나 경찰 조사 받고 왔다. 재판 받고 왔다. 이렇게 하고 학교 가서 자랑하는 거예요. 나 이런 사람이다. 미래가 밝네요. 동물학대 하는 사람들은 사람한테도 나중에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크다. 범죄를 저지르고 와서 전과를 보면 동물학대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그런 분들이 또 저지르는 범죄를 보면 이분이 동물학대를 했을 때부터 이런 조짐이 보였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나보다 약한 대상을 내가 함부로 한다. 이게 포인트죠. 그 사람의 본성일 수도 있는 거고 스트레스를 그렇게 푸는 걸 수도 있겠죠. 마동석 같은 사람한테 묻지무새 안 하잖아요. 그쵸. 다 막 이렇게 여리여리하고 일간 여성분들, 노인분들, 아이들 이런 분들 상대로 가서 막 해코지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동물이라는 약한 상대한테 했다가 나중에 이제 사람도 약한 상대한테 범죄를 저지르는 거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려면 그 사람이 약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는지를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정확합니다. 한순간 못 참고 사고 치면 두고두고 후회한다? 딱 그 순간만 참았으면 변호사 비용을 수백만 원 들이지도 않았을 거고 경찰 조사도 안 가셨을 거고 법정도 안 가셨을 텐데 그 한순간에 그 감정을 못 참고 사고 치신 분들이 많이 오시죠. 그 대표적인 얘기가 폭행 아닌가요? 폭행이 많죠. 사실 성범죄도 그렇고 술 먹고 이제 욱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술을 먹었는데 앞에 마동석이야. 그럼 술이 깨겠죠. 경우에 따라서는 법보다 힘이 더 나을 때가 있다. 일반인들이 볼 때 법은 나를 철저하게 보호해 줄 거라고 착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법은 어떻게 보면 사후적 구제 수단으로서 작용을 하는데 법보다는 내가 힘이 있어. 예를 들어서 내가 마동석이에요. 그럼 아예 폭행 사건에 휘말릴 가능성이 적겠죠. 그래서 그 힘이라는 것은 아예 그런 사건 사고에 휘말리지 않을 힘을 말씀드린 것이기도 합니다. 힘이라는 것이 뭐 사회적 위치가 될 수도 있고 나만의 재능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힘을 갖고 있으면은 그런 힘이
상황이 오히려 나를 더 보호해준다. 내 배우자가 바람피는 것을 많은 부부들이 모르고 있나요?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의뢰인 분들 중에 일부는 그런 사실을 다 말씀하기도 해요. 매달 얼마씩 주고 있다라든지 얼마를 세컨. 빌려줬다라든지. 흔히 말하는 세컨이죠. 그렇죠. 그런 사례를 말씀해 주시면서 실제 부인과는 매우 잘 지내세요. 너무나 가정적이시고 잘해주시니까 그분은 뭐 전혀 모르는 상태로 잘 지내고 계신 거죠. 왜냐면 이런 분들이 안 사람한테 되게 잘해요. 예, 진짜 그런 잘합니다. 죄책감을 돈도 많이 주고 연락도 자주 하고 애인한테 주는 선물을 아내한테 똑같이 주잖아요. 안 걸리려고. 간통죄가 폐지가 됐어도 민사로 상간소송을 제기할 수 있기 때문에 상간소송도 정말 많고 돈이 오가는 것은 친하면 친할수록 계약서를 필히 작성해야 된다. 계약서만 제대로 썼으면 이런 분쟁이 일어나지 않았을 사건이 대다수예요. 사람의 말이라는 것은 항상 상황에 따라서 달라져요. 계약서가 딱 그렇게 명시를 하고 있으면 다른 소리를 못 하거든요. 우리나라에서 아직까지 돈을 빌려주거나 이럴 때 네. 계약서 쓰자고 하면 너 나 못 믿냐 이런 말부터 나오니까 계약서를 먼저 쓰자고 말을 꺼내기도 좀 민망한 경우가 많겠죠. 친할수록 또 그렇잖아요. 야, 나 1,000만 원만 빌려줘 했는데 그래 빌려줄게. 대신에 차용증 쓰자 하면 그 사람도 또 괜히 야 차용증 얘기를 해 친구끼리? 이렇게 될 수 있는 거고. 그렇죠. 근데 써야 돼요. 무조건 쓰셔야 돼요. 그거 안 쓰면 나중에 돈 잃고 친구 잃고 원수 되고 법정 가고 여기 변호사 사무실 찾아가고 돈 거래 자체를 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결국에는 원수지간이 되죠. 살아보니까 제가 많이 살진 않았지만 자기가 잘 나갈수록 가장 잘해야 되는 건 거절 잘해야 됩니다. 거절 못하고 계속 끌려가다가 결국엔 나중에 트러블이 생기죠.